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또는 언제쯤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가격이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또 떨어지면 언제쯤 떨어질 것인가,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들어보는 이태강 교수의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보통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그런 얘기 해요. 교수님, 집을 사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사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뭐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개인차에 다 틀릴 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 봐서는 가격이 좀 한동안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는 백인 백색,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항상 가격이 상승할 때는요,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는 버블이 꼈을 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블이 언제쯤 생길 것인가, 그래서 주저주저 한번 떠들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유동 자금이 가장 큰 대세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은 단기로 봐서는 시장을 못 이긴다. 그러나 장기로 봐서는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긴 시간을 봐서는 정부는 이길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단기로는 시장에서 그때그때 뭐 빠져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부는 정책을 피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과 정책 이런 것들이 쌓이 벌어질 때 과연 끝까지 큰 결과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긴 안목에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단기와 중기와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도 또 중기로 봐서는 보합 내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기로 봐서는 또 가격의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중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21년과 단기로 22년, 단기로 2년을 봤을 때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 하면, 사실은 제가 단기, 장기, 뭐 중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기까지는 그냥 예측일 뿐이지,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또 모릅니다. 자, 코로나가 언제 생길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이 한 4년 뒤에, 5년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한 1년 반, 2년 만에 백신이 나와서 지금 백신 맞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백신이 맞은 후에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백신도 있지만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변동이 많이 생긴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나오지만 그 전에 유동자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하면은 약 2배 이상 계속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동자금이 M1, M2가 유동자금이 이렇게 2배 이상, 거의 3배 이상 풀린 적은 역대 없었습니다. 자,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풀린 적은 없었는데, 요번에 그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폭등시키는 이유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유동자금이 언제쯤에 다 끝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에 유동자금이 딱 풀기 시작하면 2년이나 3년 뒤에 그 효과가 뚜렷하게 가장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까지 유동자금이 무지하게 많이 풀렸다고 하면 21년, 22년, 23년까지도 그 유동자금의 효과가 나타나서 자산을 폭등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유동자금과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부동산을 또 봐야 되겠죠. 그 전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도 하락하고 경제가 좋으면 부동산도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서는 경제가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옛날에는 경제가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발달하고 제조업이 막 풍성하고 막 그 산업화가 되고 있을 때는 경제가 좋아서 봉급도 많이 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돈이 많이 벌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영업을 하던, 제조업을 하던 간에 공장이든 상가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직주거리에 있다 보니까 입지 면에서 보는 측면이 있어서 유동자금이 경제가 좋아하니까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유동자금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유동자금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정부의 양적 정책이나 그다음에 저금리 이런 거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많이 폭발할 수 있다. 근데 경제가 좋아져서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요번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자금이 유동자금이 많이 풀린 것은 단기간 내에 1년,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러나 이제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저금리에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투자할 것도 두렵고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하기가 두렵고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추세들이 나타났다. 언젠가는 또 경제가 좋아지거나 또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안전자산이 최고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자니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가는 그 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각종 규제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서울의 37개 동의 상한제 분양가 지역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3개 도시를 상한제 지역을 만들었는데 광명, 과천, 하남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서는 부동산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중과세 플러스 중과세가 계속 중요하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그러진 않겠지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주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전매를 막 했을 때 징역도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징역은 보내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려는 뜻이겠지. 법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시행을 안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집을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누가 징역을 가겠어요. 1년 이하에 1,000만 원이니까 그냥 1,000만 원 내고 말지. 예? 그렇게 돈으로 몸테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쭉 봤을 때 유동자금이 한 2, 3년 뒤에 폭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 21년, 22년, 23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에 또 맞물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2사 대책이나 제3신도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공급이 되는 게 한 5, 6년 뒤에 지금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일부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토지 확보는 5년 뒤까지 확보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년이나 6년 뒤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세대수를 이제 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때쯤 돼서 분양한 것들이 공급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이런 정책들, 이런 유동자금, 이런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경기도와 지역별, 도시별, 그 다음에 대대광, 그 다음에 중소도시, 그 중소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시인가 도시가 아닌가, 관광도시인가 관광도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서울에 같은 그 수도권하고 근접거리에 있냐 근접거리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쿠폰하우스에서 주절주절 떠드는 거는 주로 강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원도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에서는 강원도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강원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세계 부동산, 그 다음에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런 동해 부동산들도 다 지역성으로 각자의 특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장 19일부터 시작된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 그 거주나 그 다음에 전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수도권에는 숨이 콱콱 막힌 거죠. 숨이 콱콱 막히고 앞으로 5년이란 거주, 10년이란 거주,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그 수도권에 공급을 이제 5년 뒤에 6년 뒤에 입주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꼼짝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숨이 콱콱 막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똘똘한 한 채로 또 갈아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월 이전에 또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수도권은 제 생각에는 부동산, 수도권의 부동산은 높은 가격은 굉장히 높고, 낮은 가격은 그게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양극화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유동자금이 많을 때는요, 양극화는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또 대한민국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부동산 그 유동자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 가격이 뛰었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은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나마 덜 뛰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OECD 국가 이런 데이터들 쭉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뛰었거든요.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요,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들어올까봐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세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유동자금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유동자금이 대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도 수도권의 그 분양가 상한제, 중과세라든지 양도세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고팔고에 대한 것을 딱 저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자유시장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래를 마비를 시킨다는 거는 조금 어떤 각오나 어떤 그 정부의 그 개념이나 그런 특별한 그런 무엇이 없으면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를 갖다가 과감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좀 가만히 있으면서 그거를 좀 지켜보고, 또 그걸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뛰니까 더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규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 그 입지 좋은 쪽은 부동산 가격이 또 뛸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 변두리 이런 집들은 저 주택들이 좀
대량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가격이 보합 내지 가지 않느냐. 근데 그 보합도 유동자금을 해서 계속 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2년, 23년까지 그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뛰긴 뛸 건데 양극화로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자, 대한민국 전체는 그렇다고 치고 강원도에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다른 지역처럼 울대대강이라든지 이런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춘천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신규 아파트, 원주도 마찬가지고 강릉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프리미엄이 2억 3억씩 붙기도 하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강릉에서도 자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3월 달에 최종 그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제 전매를 한다든지 하겠죠. 근데 그것도 6월 1일 이후에는 그 분양 양도 금액이 70%로 폭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따로 있더라. 자, 어쨌든 그런 분양권에 대한 양도대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는 뭐 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전매를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분양부터 시작해서 분양부터 규제를 들어간 이유가 분양권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자,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이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뭐 1억, 2억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2억,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2억, 3억 붙는다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엄청난 그 분양가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공급이 없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그나마 공급이 돼 있었는데 지금의 또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지방의 아파트를 또 공급을 하는데 이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에 사는 거를 더 선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한정돼 있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정돼 있는 데서 공급은 적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한 2, 3년 동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고 프레임이 붙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분양 때랑 입주 때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를 프레임을 주고 사거나 분양이 당첨되거나 했을 때는 모든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입주 때는 반드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A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대량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던 B 아파트들이,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B 아파트의 구축 아파트들을 팔거나 전세 놓고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폭발적으로 입주를 할 시기에는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전세나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주택에 봤을 때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신규 아파트가 A급이겠죠. 그럼 신규 아파트 A급이 입주를 할 때는 B급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B급 아파트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 C급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D급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C급 아파트 이동하는 거고, C급 아파트에 계셨던 분이 B급으로 이동하고, B급에 있던 분들이 A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물론 D급에 계신 분들도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A급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그런 현상들을 입주 때 가격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지금의 프리미엄이 1억, 2억 이렇게 붙고 심지어는 3억까지 프리미엄이 신규 아파트가 붙었다 하면 1년, 2년, 3년 사이에 2년 입주 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주 때쯤 되면 가격이 좀 변동될 수도 있다. 그 가격 변동은 입주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볼 때는 앞으로 지방도 수도권의 규제,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유동자금, 뭐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2, 3년 동안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한 24년, 25년, 26년도 되면 보합 내지 좀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러면서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경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뛰는 건데 4, 5년 뒤에는 너무 많이 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서 어떤 과부하 걸렸을 때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금 회수 정책을 정부에서 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수도권의 가격은요 한번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예. 금융위기 때도 거진 그 수도권은 이제 3분의 1 이상이 다 날라갔어요. 3분의 1 다 날라가. 심지어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가 12억짜리가 20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위기 때에 그게 다시 12억까지, 13억까지, 14억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은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오른 게 있어야 뭐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억씩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4억, 5억씩 떨어지면 더 이상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떨어지면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대통령 딱 되고 나서 그 지방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사실상 보합 내 약간 하락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2018년, 2019년까지 그 다음에 20년 상반기까지 이제 한 2년 반, 3년 동안 가격이 하락 내지 보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락 내지 보합이지 막 충격적으로 막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이제 서울로 똘똘한 채로 몰려가니까 지방에 있는 집들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도 이제 퍼지고 있다. 여러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도권이 막 올라갈 때는요, 지방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이 어느 정도 막 치고 올라갈 때는요, 수도권이 이제 보합. 이런 현상들이 2002년 이후에 계속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가격이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 버블이 24년, 25년, 26년도에 언제 터질지 몰라도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년, 2년, 3년 동안에 이제 매매 그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수도권에 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1년, 2년, 3년 동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